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알베로 까미의 페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염병이 분명한데도 시 당국은 그 질병의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늦장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도시를 폐쇄하게 됩니다. 갑자기 오랑의 시민들은 도관에 든 쥐의 꼴이 되어 페스트가 창궐하는 속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봉쇄된 도시의 분위기와 페스트를 대하는 몇 가지 유형의 인물들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의사 베르나르 리유와 함께 장따루, 그랑, 카스텔 등은 이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랑베르 기자는 자신은 이 도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병과 상관없는 사람이니 이 도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도피적 태도를 보이는 회피형인 사람도 있고요. 성직자인 파늘루 신부는 이 질병은 하늘의 징벌이라며 초월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전염병 상황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코타르 같은 사람입니다. 전염병아 널리 퍼져라 하면서 이 틈을 타 암거래를 한다든가 밀수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전시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정말 있을까요? 그런 이유가 정치적일 수도 있고 재난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먼저 봉쇄된 오랑의 도시를 둘러보겠습니다. 오랑시의 인구는 20만인데요. 시의 문들이 폐쇄되자 그들은 모두 같은 도관에 든 쥐가 되었으며 거기에 그냥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당한 사람들은 이 질병의 무지막지한 침범으로 인해 사적인 감정, 즉 다른 도시에 가 있는 가족들 간의, 애인들 간의, 부부들 간의 이별 등에 대한 감정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염의 매개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공중전화도 긴급한 상황 외에는 전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전보만이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아무도 이 도시에서 벗어날 수도 또 시외로 나갔던 사람들의 귀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늙은 의사 카스텔은 부인이 전염병이 돌기 며칠 전에 이웃 도시에 갔었는데 도시로 못 들어오게 되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고 뚜렷한 앞날도 보이지 않는 그 급작스러운 이별에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집니다. 페스트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아무 할 일이 없어졌고 그 침울한 도시 안에서 맴돌기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방황하는 망령으로 산다기보다는 차라리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과 모든 유형수들의 깊은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기자 랑베르나 그 밖의 사람들 같은 경우 페스트의 내습을 받고 이 도시에 억류된 여행자들은 이별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깥 세상인데 하루아침에 차단된 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페스트는 오랑시의 문마다 보초병을 세웠고 배도 차량도 오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장 번화한 항구는 활기를 잃었고 무역도 멈췄습니다. 시민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별이나 공포에 대한 공통된 감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관심사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행정당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페스트가 발생한 지 3주일 만에 302명이 사망을 했다는 보도에도 사람들은 20만의 인구에서 그 정도의 사망률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들을
제1의 관심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의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코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찌 된 건지 패스트가 발생한 후부터는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갈수록 안색이 좋아집니다. 코타르는 의사 리유에게 수시로 찾아가 패스트가 점점 심각해지는지 어떤지를 묻곤 합니다. 코타르는 패스트가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패스트를 막기 위한 보건대에서 일을 하라는 타루의 말에 불쾌하게 일어서며 그건 내 직업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 말이죠. 패스트 안에 있는 게 더 편하네요.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저지하는 데 끼어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군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코타르는 죄를 지은 상태라 현재 체포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가 발생하자 그의 죄를 물을 일이 유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패스트가 잡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타루가 일부러 병균을 퍼뜨리려고 애쓰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타르는 자기가 패스트를 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패스트가 그렇게 생겨난 거다. 당장에는 그 덕분에 자기 일이 잘 되고 있지만 그것은 죄 탓은 아니라고 항의합니다. 게다가 자기 생각으로는 보건대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타루는 코타르라는 인물에 대해 코타르와 패스트와의 관계라는 표제로 집중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타루는 코타르라는 인물은 자기는 패스트에 걸릴 수 있다고는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코타르가 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일은 딴 사람과 헤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는 혼자서 죄수가 되느니보다는 모든 사람과 함께 포위되어 있는 편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패스트와 함께 있으면 내사고, 서류고, 카드고, 수수께끼 같은 심리고, 목전에 닥친 체포 같은 것도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는 경찰도 없고 묵은 혹은 새로운 범죄도 없고 죄인이라는 것도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코타르는 암거래상으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신문기자 랑베르가 오랑시의 얘기에서는 도무지 도시를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코타르가 문을 지키는 보초병들과 연락을 취해서 도시 밖으로 내보내려는 일도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 장타루라는 인물을 보겠는데요. 나는 이 사람을 은폐를 파헤치고 진실을 말하는 주진우 기자나 요즘 유튜버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스타파와 같은 기자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타루의 입을 빌려 말하면 거물급의 패스트 환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루는 몇 주일 전부터 오랑시 한 호텔에서 머물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오랑시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들을 매번 수첩에 적습니다. 타루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 패스트에 적극 가담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타루가 리우의 집을 찾아가 패스트에 대한 보건위생의 조직이 잘못되어 이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며 자기가 자원보건대를 조직해 보겠다고 합니다. 당국은 할 일이 태산 같을 것이니 빼버리고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조직해 볼 테니 도청에 수락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패스트가 발생한 지 7여 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11월 하순이 된 어느 날 저녁입니다. 의사 리유와 보건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의사 리유와 타루는 저녁 왕진을 마친 후 그 집의 테라스 의자에 앉아 잠시 쉬게 됩니다. 타루는 의사 리유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척이나 철학적이라 몇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루는 여기서 패스트를 대하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리유, 나는 이 도시와 전염병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패스트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나는 이곳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알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항상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젊었을 때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말하자면 전혀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차장 검사로 계셨는데 본씨가 호인이어서 그런 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단순하고 겸손했어요.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어머니를 사랑해 왔지요. 아버지는 나를 애지중지하셨어요. 아버지는 바람을 꽤 피우신 모양이지만 그것이 나를 조금이라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인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아기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타로는 자기가 17살 때 그의 아버지가 한 겁먹은 올빼미처럼 보이는 피고인에게 퍼부어대는 말을 듣고는 그 순간이 아버지가 한 죄인을 가장 비열하게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끼면서 끔찍하게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집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8살 때 안락한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이내 가난의 맛을 알았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지만 그런대로 성공을 한 셈이지요. 그러나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나는 그 붉은 머리털을 한 올빼미 씨하고 결말을 지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소위 정치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결코 패스트 한좌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형 선고라는 기반 위에 서 있으니 그것과 투쟁함으로써 살인 행위와 싸우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믿었고 유럽의 각 나라 중에서 내가 더불어 투쟁하지 않은 곳이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역시 때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사형수의 총살, 사격수 등을 보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야말로 나의 온 힘과 정신을 기울여 바로 패스트와 싸운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끊임없이 패스트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내가 간접적으로 인간 수천 명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것, 필연적으로 그러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행위나 원칙들을 선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나 자신이 그러한 죽음을 야기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속을 썩이는 것 같지 않았고 적어도 자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구멍이 착 달라붙는 것 같이 괴로웠어요. 나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웠어요. 내가 나의 깨름칙한 마음을 표시할라 치면 그들은 나에게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죠. 흔히 감동적인 이유들을 내세워 아무리 해도 소화되지 않는 것을 내게 삼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거물급의 패스트 환자들, 붉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 역시 그런 경우에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군소 패스트 환자들이 주장하는 요구를 용인한다면 거물급들의 요구도 물리칠 수 없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붉은 제복이 옳음을 인정하는 태도는 곧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전적으로 일임하는 거라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번 양보하면 끝도 없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역사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더 많이 죽이는지 경쟁하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살인에 미친 듯이 열중해 있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나의 문제는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그 붉은 머리털을 한 올빼미였고 그 더러운 모흠이었습니다. 패스트균에 감염된 저 더러운 입들이 쇠사슬에 매인 어떤 남자를 향해서 너는 죽는다고 선고를 내리고 그 남자가 두 눈을 뜬 채로 살해당할 그날을 기다리며 몸서리치는 고뇌의 여러 밤을 보낸 다음 결국 죽음을 맞이하도록 모든 조치가 취해진 그러한 더러운 모험 말입니다. 나의 문제는 가슴에 뻥 뚫린 그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나로서는
그 진절이 나는 도살 행위에 대해 단 한 가지라도, 오직 한 가지라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거부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더 뚜렷하게 사리를 깨달을 때까지 고집스럽게 맹목적인 태도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더라도 나 역시 살인자 측에 끼어들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조차도 오늘날의 모든 논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몸 한 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끄러웠고 우리들 모두가 패스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날도 그 평화를 되찾아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이제 다시는 패스트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평화가 아니라면 적어도 떳떳한 죽음을 바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비록 인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되도록 해를 덜 끼치며 때로는 약간의 선까지 행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또는 죽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걸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유행병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당신들 편에 서서 그 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리유, 아시다시피 나는 인생 만사를 다 알고 있지요.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품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그 외의 것들, 즉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정직한 사람, 즉 거의 누구에게도 병독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와 긴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유. 패스트 환자가 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은 더욱더 피곤한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패스트 환자니까요. 그러나 패스트 환자 노릇을 그만하려고 애쓰는 몇몇 사람들이 죽음 이외에는 그들을 해방해 줄 것 같지 않은 극도의 피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죽이는 것을 단념한 그 순간부터 나는 결정적인 추방을 선고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성적인 살인자가 될 자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월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본래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기로 했고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나는 지상에 재앙과 희생자들이 있으니 가능한 한은 재앙의 편을 들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렵니다. 아마 좀 단순하다고 보실지도 모릅니다. 단순한지 어떤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들어서 머리가 돌아버릴 뻔했고 그 이론들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살인 행위에 동의할 정도로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정확한 언어를 쓰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재앙과 희생자가 있다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나 자신이 재앙 그 자체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차라리 죄 없는 살인자가 되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그리 큰 야심은 아닙니다. 다음은 파늘루 신부가 패스트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파늘루 신부는 오랑시에서 그의 명성이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패스트가 발생하자 오랑시의 고위 성직자 측에서는 집단 기도 주간을 설정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방법으로 패스트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 기회에 파늘루 신부는 설교를 미촉받아서 그 사명을 굳은 결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도 주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오랑 시민들이 특별히 신앙심이 두터워서가 아니라 아무런 할 일도 없었고 이 갑작스런 우발적인 사건들에 대한 미약한 정신 상태로 신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파늘루 신부는 형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겪어 마땅하다고 격렬하고 단호한 한마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부는 구약 성경의 애굽에서 있었던 패스트와 관련해 출애굽기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재앙이 처음으로 역사상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신에게 대적한 자들을 쳐 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왕은 하느님의 영원한 뜻을 거역하였는지라 패스트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태초부터 신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 발 아래 꿇어앉혔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무릎을 꿇으시오. 이 패스트로 여러분들은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이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곳간 속에서 가차없는 집과 나달을 가리기 위해서 인류라는 미를 타작할 것입니다. 나달보다는 집이 더 많은 것이며 선민보다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신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악과 타협해 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성스러운 자비 위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서 충분했고 모든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께서도 기다림에 지쳤고 그 영혼의 희망에서 실망하사 마침내 외면을 하신 것입니다. 신의 광명을 잃고 바야흐로 오랫동안 패스트의 암흑 속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반성할 때가 왔고 주일만이 아니라 더 자주 하느님을 찾아뵈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만물에다가 선과 악, 분노와 연민, 패스트와 구원을 마련하사 하느님의 자비가 마침내 드러나고 있으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재앙이 도리어 여러분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신보의 이 설교는 미처 죄를 지을 사이조차 없었던 이 도시의 판사 오통시의 어린 딸이 패스트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당황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신부는 서글픈 어조로 말합니다. 과연 파늘루 신부의 초월적 태도가 죄 없는 어린 아이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힘으로써 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파늘루 신부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대답하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그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믿음을 궁극에까지 밀고 나가서 신의 전능한 의지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의 두 번째 설교의 어조는 더욱 부드럽고 신중해졌으며 주저하는 빛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신의 벌이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면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파늘루 신부는 고통의 다말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십자가가 상징한 바 그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충실하게 본받아서 어린애의 죽음을 마주보고 있을 작정을 합니다. 파눌로 신부는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패스터인 것 같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리유는 작가 꽈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작품 해설의 리유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첩에 수많은 무의미한 삶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관찰 기록하는 타루,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성실하고 위대한 그랑, 사랑하는 여자를 먼 곳에 두고 그 여자가 있는 행복한 장소로 돌아가고자 애태우는 랑베르. 이들 모두가 부분적으로 까미 자신을 닮았으며 부분적으로 까미의 생각과 태도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있는 그대로의 작가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갈등과 모순과 이상을 깨어진 거울 조각들처럼 여러 각도로 비춰 보이고 있다. 특히 리유와 타루, 리유와 파눌루, 리유와 그랑, 리유와 랑베르, 심지어 리유와 코타르 사이의 서로 만나면서도 서로 분개하는 관계는 그러한 작가 내면의 갈등, 모순, 그리고 이상 혹은 향수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해주고 있다. 패스트가 물러나고 도시의 문이 활짝 열리고 도시 밖으로 배와 기차가 도착하기 시작할 때 각 인물들의 사정은 어떠했던가? 타루도 오통판사도 리샤르도 죽고 없었다. 코타르는 체포되었다. 리유는 동지요 친구인 타루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마저 잃고 말았다. 이 작품에서 진정한 성리자는 바로 랑베러이다. 랑베러의 여자가 그를 찾아온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유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 있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였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나가요.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